한마디로 말해서 김용민. 오늘은 TV조선 수습기자의 절도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김용민. 오늘은 전상봉의 통일, 우리 민족의 마지막 블루오션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네, 오늘은 자연곡 중에 드루킹 노름 어떻게 손절매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김용민. 네, 오늘은 TV조선 압수수색 소식과 또 터져나온 언론계 장충기 문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경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북남 정상회담을 기념함과 동시에 회담의 성공을 기원하시면서 네이처 오다의 먹거리를 구입해온 온 인민들에게 신제품 달칩을 배급하기로 결단하시었다. 농약을 뿌린 쌀이면서 유기농이라고 장난치는 역적패당 원수들은 남조선 인민에 대한 특대형 도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서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으로부터 1100배의 복수심과 멸적의 기상으로 보복당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네이처오다의 신제품 달칩은 유기농 쌀을 기름 사용하지 않고 튀겨낸 영양간식으로서 다른 한 손에는 달칩을 든 인민의 입과 마음을 즐겁게 할 것이다. 아울러 남북 정상회담을 시청하면서 달칩을 먹는 장면을 사진으로 인증하여 김용민닷컴에 올리는 인민들에게는 우리의 최고 존엄 김용민 동지께서 달칩을 추가로 배급할 것을 약속하시었다. 네이처오다의 달칩, 네이처오다의 달칩. 구매하려면 김용민닷컴. 김용민 브리핑. (2018년 4월 26일) 목요일입니다.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은 김용민 브리핑과 1월 1일 가진 인터뷰에서 당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 신년사를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가히 그 신년사는 남북 해빙의 상징적인 신호탄이 됐습니다. 남북 문제, 한반도 이슈에 관한한 거의 정통한 분이 바로 김홍걸 의장인데요. 6.15 남북 공동선언으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여간 전쟁 없는 한반도를 뿌리내린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이기도 하지요. 3차 남북 정상회담 전날에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김홍걸 의장님. 예, 안녕하세요. 김홍걸입니다. 예. 의장님, 자,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보시는 소회가 어떨지,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이기도 하면서 민화협 대표의장으로서 각별한 심정이실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 이제 정상회담 때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았죠. 예. 정상회담 전에 뭐 의제가 제대로 결정이 안 되고 일정이 제대로 결정이 안 돼서 불안한 마음으로 가신 적도 있고, 또 뭐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는 정권 말기여서 사실 좋은 합의를 많이 해놓고도 바로 다음에 들어온 이명박 정권이 그것을 전부 무효화해버리는 바람에 성과가 물거품이 된 좀 기가 막힌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 여러모로 여건이 안 좋았는데 이번에는 북측에서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 의지와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고, 이 우리와의 여러 가지 협상에서도 아주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는 바람에 사실 정말 편한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회담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김홍걸 의장님이 그동안 남북관계 문제에 있어서
아주 대단한 예측을 하셨습니다. 사실 작년에 남북 관계가 극한의 상황으로 치달았을 때도 대화 국면이 곧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관측하신 바 있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 북한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고 또 남북 사이의 사전 준비가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진 점으로 볼 때 상당한 성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해보는데 이번 회담의 결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예, 북측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적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예. 많은 기대가 되는데 물론 이제 비핵화 부분이 구체적으로 합의가 나오는 것은 북미 정상회담을 한 후에 가능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잘 이렇게 준비시키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이제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언뜻 들으면 중재자, 조정자 이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만 잘해도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이 많이 높아질 수가 있죠. 또 이번 회담에서 북측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체제와 안전을 보장해달라 하는 그 점이기 때문에 불가역적으로 비핵화를 가려면 그런 부분도 불가역적으로 한미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 대세다. 결코 이것을 누가 돌이킬 수가 없다. 안심해도 좋다 하는 점을 우리가 북측에게 어떤 믿음을 확실히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그동안 북측이 변덕을 부려가지고 합의가 되려다가도 말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상 따지고 보면은 미국이 뒤통수 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9.19 합의 해놓고 불과 하루 이틀 만에 마카오의 BDA에서 북한이 불법 활동을 한 그런 근거가 있다. 위조 달러를 찍어냈다.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을 해가지고 합의가 물거품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온건파와 강경파가 싸움을 하면서 강경파가 온건파 측에서 만들어낸 합의를 뒤에서 이렇게 발목을 잡고 방해한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 정치로만 보면은 좀 비민주적이다 또는 너무 독선적이다 이런 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게 자기가 직접 이 문제를 하급 관료들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챙기면서 북미 정상회담 비핵화 작업을 아주 성공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업적으로 정치적 업적으로 만들려는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욕심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하여간 참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뭔가 풀리려고 하니까 이런저런 또 좋은 징조들이 또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의장님, 북미 정상회담도 관측해 주시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번에 그 폼페오 국무장관 지명자가 북을 다녀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고위급이 북을 방문한 것이고 또 다녀온 후에 상당히 그 분위기를 봤을 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이번에 북에서 그 핵시설, 미사일 시설 폐쇄를 결정한 것도 한편으로는 김정은 위원장 자신이 이 작업을 주도적으로 한다. 한국이나 미국에게 압박을 당하거나 설득당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결정해서 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국 측에게 북한과의 협상에서 어떤 좀 양보를 해줄 수 있는 여지를 선제적으로 그런 것을 함으로써 만들어주는
상당히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열리기만 한다면 절대 실패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예. 보통 그런 얘기를 외교가에서 많이 하거든요. 예. 실패한 정상회담이란 것은 거의 보기 드물다. 왜냐하면 미리 사전에 의제를 거의 조율해가지고 이거는 만나봐야 실패할 것이다. 또는 이거 만나면 두 정상 간에 어떤 감정 싸움이 생겨가지고 예. 오히려 나중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 하면은 아예 안 만나는 방향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놨는데 본인 스스로 분위기를 이렇게 띄워놨는데 나중에 만난 다음에 돌아서서 이거 실패했네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스스로가 예. 체면이 깎이고 정치적으로도 타격을 입기 때문에 예. 성공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제가 최근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 두 사람 다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평화의 세계로 가는 기차에 올라탔다. 예. 그러니까 기차는 가다가 유턴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기차가 부산으로 가는데 광주로 가고 싶다고 중간에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중상을 입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쉽게 어느 한쪽이 마음을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실패를 선언할 그런 여지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트럼프의 입장도 분석해 주셨는데 북미 정상회담 최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관측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김홍걸 의장님. 자,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을 달갑지 않게 바라보는 야당. 또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를 펴면서 남북 관계의 겨울을 사수하려고 할지 참 여러모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요. 야당이 가져야 할 입장, 변화된 남북 관계에 대한 입장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어떤 충고를 해도 그분들은 들을 것 같지가 않은데요. 예. 전혀 이 북측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예. 믿는 도끼라고 할 수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도 전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예. 사실 저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너무도 위험한 도박인데 뭐 막무가내로 뛰어가니까 앞에 절벽이 있다고 말리려고 해도 예.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뛰어가는데 어떻게 뭐 맞겠습니까? 예. 나라를 뭐 통째로 넘겨준다고 이런 선수막을 걸었던데요. 예. 나라를 통째로 최순실에게 넘겨줬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참 우습네요. 알겠습니다. 뭐 야당 걱정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김홍걸 의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 전날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는데 김홍걸 의장님은 내일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에서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김홍걸 의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광고 듣고 뉴스 간장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프리미엄 차 전문몰로 새롭게 단장한 전창걸몰에서 전하는 봄 소식. 얼었던 땅을 뚫고 올라온 새싹의 생명력을 전해주는 새싹 땅콩차. 봄날의 새콤함이 느껴지는 이집트 신의 붉은 유혹 히비스커스 차. 부드럽고 따뜻한 봄바람과 같은 중국의 명차 보이차. 맑고 편안함을 선사하는 레몬 밤차. 겨울에 무거워진 나의 몸을 가볍게 해주는 레몬 마트차까지 즐거운 소식 많은 대한민국의 봄. 새싹 땅콩차와 제임스 티스푼의 크로스오버 티파티에 함께하시죠. 전창걸몰닷컴 전화 070-8635-1288 070-8635-1288.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 그 스티커 어디서 났어? 와, 예쁜데? 이거 어디서도 못 구해. 스티커, 문구류, 캐릭터 주문 제작 전문 회사 IMC 프렌즈에서 내가 주문한 대로 만든 스티커거든. 어떻게 하면 주문할 수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앱스토어 IMC 프렌즈에서 주문해봐. 머릿속에만 있던 나만의 캐릭터를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주는 것. 바로 IMC 프렌즈입니다. 010-3311-5071로 전화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 또는 앱스토어에서 IMC 프렌즈를 검색해주세요. 김용민의 뉴스 광장.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드루킹 사건에 문재인 대통령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올해 초 댓글 조작을 벌인 드루킹 일당이 지난 대선 국면에서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 작가 이동형 씨가 지난 대선에서 문제가 된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자 이미 조사가 끝났다며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일축했는데요.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한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진행자 이동형 앵커의 대담 들어보시죠. 사실 지금 경찰 조사에서 나온 거는 그 올림픽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댓글로 지금 구속된 상태인데 대선 전에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네요. 그때 이미 여러 가지 그 증거들도 이미 나왔습니다. 이미 대선 때부터 또는 대선 전부터 그러한 조작들이 있었다는 것이 지금 이미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혀져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루 가능성도 제기하셨는데 어떻게 근거는 있는 겁니까? 네, 저는 그것이 그 상식적인 질문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핵심 중에 핵심, 복심 중에 복심인 김경수 의원이 이미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부인 김정숙 여사께서 그 드루킹이 조직했던 조직 방문한 그 동영상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합리적인 의심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답을 하실 의무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근데 또 반대로 그러면은 그 안철수 위원장도 문준영 취업특혜국 제보 조작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 경우는 이미 조사가 끝났고 그리고 지금 이제 재판에서 지금 그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논리면은 문 대통령도 모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 답하시라는 겁니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답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TV조선 기자가 드루킹 김모 씨의 출판사에서 태블릿 PC를 절도한 것은 지난주 수요일이었는데요. 바로 다음 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태블릿이 없을 것이라는 단정은 아직 이르다. 이렇게 태블릿 PC를 언급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객관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내용들을 공개하면서 정쟁의 단초를 제공해왔지요.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일부와 TV조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커넥션을 갖고 공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이 공조해 특검 도입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변호사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진행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이제 그 훔쳐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걸 돌려진 시기와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 시간차 사이에 TV조선 어쨌든 간에 이 절도 사건이 보도되고 하는 과정 중에 전혀 제3자인 척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들키기 전에는 사과라든지 그 사안에 대한 적절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2일 날은 어떤 방송을 하냐면요. 압수수색 경찰이 부실했다라는 보도까지 냅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지난 월요일이었죠. 이 TV조선 기자에 의해서 절도 사건이 있었다는 게 밝혀지고 난 뒤에야 뒤늦은 사과문을 통해서 수습 기자의 일탈로 정리를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그 TV조선의 위법한 행위가 어찌되었건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단위까지 TV조선 내부 관계자의 책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위법 행위가 게재된 상황에서 정치인과의 또 소통이 있었다면은 그 부분은 달리 봐야 되는 거죠. 불법적으로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그 정보를 특정 정당에 줘서 특정 정당이 유리하게 활용할 수도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었다. 뭐 이런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여기서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거기까지는 저도 이상합니다. 어쨌든 태블릿 PC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전 국민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알고 있었던 듯 보이는 발언을 했으니까 그건 이상해요. 근데 일부 경찰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뭡니까? 일부 경찰이 그 한국당 TV조선과 함께 이 댓글 드루킹 사건을 어떤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간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게 의혹 그러니까 뭐 공모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경찰의 양상을 보면요. 지금 최근에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이제 과장 보도, 확대 보도, 이제 특정 성향으로 이제 몰아붙이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기획하에 이제 보도를 막 쏟아내고 있는 그것에 경찰이 누구보다도 앞서고 있었거든요. 경찰이 그런 보도의 소스를 제공해 줬다. 그런 취지의 이제 비판에 핀란드가 세계 최초로 시범 실시한 기본소득 보장제를 시행 2년 만에 종료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본소득 그거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요. 핀란드 정부는 2017년부터 실업자 2,000명을 임의로 선정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매월 560유로 우리 돈으로 약 7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일부 언론들은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이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초 2년으로 시한을 정해놓은 실험이 종료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을 맡고 있는 강남훈 교수와 진행자 김종배 시사평론가의 대담 들어보시겠습니다.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1부입니다. 이게 좀 상당히 이제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었던 새로운 복지 제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일부 국내 언론은 핀란드에서 이게 2년 만에 이제 그 종료가 되는 소식을 전하면서 실패로 이렇게 규정을 하던데요. 이게 실패 맞습니까? 아니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좀 잘못 오해된 것 같고요. 원래 올해 말까지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2년 동안 실험해보고 그걸 평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렇게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실험을 한 거잖아요. 딱 2년 한정적으로 시한 정해놓고 실험을 한 거군요. 그러니까 그 실험이 종료가 된 거네요. 그러면? 아직 안 됐고 올해 말까지요. 그건 좀 잘못 맥락을 잘못 보도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실험 결과는 이 실험을 시작할 때 중간 결과는 전혀 발표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그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 실험자들이 그 발표에 따라서 행동을 달리한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인터뷰도 안 하고 끝난 다음에 모든 결과를 한꺼번에 발표하기로 했으니까 그 결과는 내년 여름쯤 돼야 나옵니다. 올해까지 실험이 끝나니까요. 그래서 실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실패다라고 하는 건 좀 오보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핀란드에서는 뭐 중간 결론 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표를 안 하니까.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핀란드의 사례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한계가 있겠네요. 그러면.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발표된 게. 자료가 공개가 안 돼요. 알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은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지난 월요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특검 관련 여론조사를 내놨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드루킹 사건에 대해 특검을 안 해도 된다라는 응답률은 52.4%로 특검을 해야 한다는 의견 38.1%보다 높게 나타났는데요. 그러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불만을 표시하며 다음과 같이 공정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의 응답률이 5.2%다. 미국은 여론조사 응답률이 30%가 안 되면 그 여론조사 결과를 폐기한다. 이어서 홍준표 대표는 우리나라도 최소한 10%의 응답률이 안 되면 공표하지 못하도록 입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홍준표 대표의 발언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미국은 여론조사 공표를 제한하는 응답률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 응답률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지만 미국에서는 강제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실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응답률에 대해선 이미 여론조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나와 있다. 현재 미국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응답률 자체도 제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응답률보다 샘플의 표집 방식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에 출연한 여론조사 전문가인 박시영 원지코리아 컨설팅 대표의 설명 들어보시죠. 그리고 뭐 홍준표 대표가 미국에서는 응답률 30% 이하면 그 여론조사를 폐기한다. 이런 주장도 하셨는데 사실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30%까지 버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 응답률을 제한하는 법적 그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없어요. 미국에서. 예, 잘못된 얘기고요. 예. 다만 이제 학계에서는 일부 이제 주장은 합니다만 이게 법적 규제는 전혀 없고요. 미국에서도 온라인 조사, 전화 면접 조사가 주류를 이루고는 있습니다만 응답률보다는 오히려 조사의 정확도, 아까 비표본 오차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권순정 실장은 자유한국당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한국갤럽이나 리얼미터의 경우 매주 시계열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작을 하거나 특정 데이터를 건드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문제 제기를 계속해 답답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님 잘 들으세요.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문자 1위는 뿌리오.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당선 1위는 뿌리오. 12년 연속 1위 노하우로 개인정보 보안은 물론 번거로운 행정처리도 한 번에 당선자가 추천하는 1위 문자 뿌리오. 1위 당선 1위 문자 뿌리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유명 백화점 판매가의 반값도 안 되는 파격적인 가격에다가 구입하고 20일 이내에 반품하면 100% 환불이 보장되는, 그런데 환불한 사람이 거의 없는 나이트 세라피 매트리스.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나이트 세라피 매트리스. 네, 김용민닷컴입니다. 이제 경제의 속살로 이어갑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TV조선 기자들이 사옥 앞에서 압수수색하려는 경찰 못 들어보게 막아서고는 언론 탄압 중지하라 이런 피켓팅을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실소를 자아냈습니다. 네. 예. 아니 근데 보니까 기자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피켓으로 얼굴을 가리더라고요. 자기들도 쪽팔린 거죠. 아, 어마어마하게 쪽팔린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제가 미리 양해를 하나 구하고자 하는 건 제가 사실은 약간 좀 지금 심각한 빡침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오늘은 원래 뭐 양질 전환의 법칙, 조가항공 이야기 이런 걸 하려고 원고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화가 나서 이걸 도저히 가라앉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치자 여러분들께 양해를 먼저 드리고요. 경제의 속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TV조선 수습기자의 절도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당연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근 기자께서 지금 계속 상세히 브리핑을 해주고 계셔서 제가 드릴 이야기는 그런 구조적인 언론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 제가 종합일간지 기자 생활을 할 때 그 시절에 기자치고는 이례적으로 경찰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시절에는 경찰 기자가 깊이 부서가 돼서요. 되게 힘들거든요. 아, 3D. 네, 진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자들이 짧으면 1년 아니면 길면 한 2년 정도면 경찰 기자 생활을 마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경찰 기자를 아예 안 거치는 사람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게 아마 1990년대 중반부터 분위기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경찰 기자를 거치지 않으면 그 회사에서 절대 성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암묵적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 기자를 오래 한 사람이 그 시절에는 그 회사에서 에이스로 인정을 받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입사한 다음에 IMF 터진 이후부터 이런 분위기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경찰 기자를 회피하기 시작을 했죠. 그 분위기에서 제가 무려 5년을 그쪽 생활을 했으니까 당시로는 엄청나게 오래 했던 겁니다. 혹시 그 동아일보로부터 족밥 취급받은 건 아니었습니까? 진짜 그거였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예. 제가 경찰 기자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까지 드렸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경찰 기자에서 경제부 기자로 가고 싶어서 경제부로 안 보내주면 제가 그 차량 운전을 하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차장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는 훈련을 덜 받아서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기자에서 도저히 다른 부서로 못 보내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요. 어쨌든 뭐 그래서 저는 경찰 기자라는 것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는 사람이고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에서 무너져버린 기자들의 자존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제죠. 그 느릅나무 출판사에 무단 침입을 해서 태블릿 PC 뭐 이런 걸 가져간 TV조선 기자가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가 수습 기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수습 기자가 경찰 조사에서 취재 욕심 때문에 그랬다라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고 해요. 어제 정상근 기자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TV조선 해명도 비슷한 궤를 가지고 있습니다. A씨라는 사람이 먼저 접근을 했고 수습 기자가 취재 욕심으로 거기를 들어갔다. 하지만 회사는 보고를 받자마자 그걸 돌려주라고 했고 그래서 뭐 문을 한 번 더 따고 들어갔다 이거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용민 PD님께서도 어제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던데 개인의 일탈이었다는 주장을 지금 TV조선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수습 기자 개인의 문제지 회사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쭉 듣다가 이 자식들이 어디서 이런 개소리를 하나 싶어서 정말 뚜껑이 확 열렸습니다. 아니 이 자식들이 기자라는 직업의 기본 자존심을 지금 산산히 박살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예, 제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습 기자라는 사람들은요. 여러 부서를 도는데 저런 식으로 현장을 다니는 수습들은 제가 5년 동안 있었던 그 사회부 경찰 기자팀에 소속된 기자들입니다. 그리고 경찰 기자 수습은 모든 중앙일간지 수습 기자들이 거쳐가는 악마의 코스 같은 겁니다. 게다가 이제 경찰 기자라는 조직은 신문, 방송을 막론하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상명하복이 강한 조직입니다. 이게 군대보다 더 군기가 세요. 그러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보다 경찰 기자 할 때가 더 힘들었습니다. 근데 왜 여기가 이렇게 군기가 세냐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1999년인가 울산 현대차 공장에서 초대형 파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막내로 현장에 내려갔는데요. 이 파업이 진짜 어마무시한 파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목숨을 건 파업 같은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파업 주제가 정리해고였거든요.
IMF가 터지고 정리해고가 도입이 됐는데 그걸 적용하는 첫 사업장이 현대자동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노조로서는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 파업이 현대차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 정리해고가 쉽게 도입이 되면 전체 노동계가 휘청일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 노조는 그 파업이 자기들만의 파업이 아니었고요. 정리해고를 두고 자본과 노동이 일대 격돌을 펼치는데 현대차가 노동 쪽 대표 선수가 돼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파업이 엄청 격해졌는데 새벽에 경찰이 들어온다 이런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현대차 노조원들이 차를 정문 앞에 한 5겹을 대더라고요. 경찰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이게 완전히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공장에서 차들이 속속 정문 앞으로 집결을 하고요. 사람 하나가 걸어나갈 틈이 없게 빼곡이 5겹으로 차를 댑니다. 그런데 그 좁은 공간 사이에 LPG 가스통을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대학 다닐 때 데모를 어느 정도 해봤는데 LPG 가스통이 놓이는 걸 진짜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게 눈앞에 놓이잖아요. 와, 진짜 공포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들어오면 그걸 터뜨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LPG 가스통이 차량 사이사이에 빼곡이 놓여 있어요. 그러면 LPG가 터지면 그 옆에 있는 차는 안 터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용감한 현장 기자라도 그거 보고 식겁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이게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때 일진 선배가 야, 캡한테 내가 보고를 했으니까 완배 너는 현장을 지켜. 여기 가까이서 네가 현장을 확인해. 내가 기자 송구할게. 이러고 기자실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때 고작 2년 차인가 3년 차인가 어린 기자인데 앞에 LPG 가스통이 수십 개가 놓여 있고요. 그 앞에서 취재를 하라고 지시를 받은 겁니다. 예. 이거 제정신이면 절대 못하거든요. 그래서 경찰 기자라는 곳이 군기가 센 겁니다. 겁을 먹으면 못하니까요. 하지만 겁을 먹지 않도록 군기가 그걸 뒤에서 뒷받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정신으로는 절대 못하는 일을 하라고 시키기 때문에 군기가 센 겁니다. 이 군기가 센 조직에서는요. 팀장, 시경캡 혹은 일진 이런 사람들이 뭐로 밤송이를 까라고 해도 까야 되는 겁니다. 지시받은 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돌아가서 죽어요. 선배들한테 다근다근 밟힙니다. 그런 공포가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가스통이 겁나죠. 근데 그때 진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여기서 죽을 확률도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여기서 도망가면 선배들한테 죽는 건 100% 확실하다. 이런 심리가 들어요. 진짜. 네. 그래서 현장에서 죽으나 돌아가서 캡한테 욕먹고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건데 그러면 현장을 지키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찰팀 군기가 센 이유는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현장 기자들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시경캡이나 선배들이 후배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라고 강요하는 건 그 위험을 후배들이 다 짊어지지만 거기에서 파생되는 모든 책임을 선배들이 진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후배들을 사지에 몰아넣고요. 나 혼자 살겠다 이게 아니에요. 비록 후배들이 사지에 있고 며칠 밤 새고 개고생하지만 그건 전적으로 상부의 명령에 의한 겁니다. 오로지 선배들이 시키는 대로 하도록 문화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현장의 후배들 사이에서 책임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책임은 당연히 현장 후배들이 지지 않습니다. 마땅히 선배들이 지는 겁니다. 후배들의 죄는요. 선배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 겁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 자리를 지킨 건 그게 명령이었기 때문에 지키는 거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경찰 기자를 할 때만 해도요. 적어도 경찰팀 기자라고 하면 선배들이 그 책임을 졌습니다. 제가 뚜껑이 열린 대목이 이런 겁니다. TV조선 수습기자가 절도를 했어요. 이 기자가요. 수습기자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선배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기자입니다. 수습기자한테는요. 스스로 판단할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경찰팀 수습기자들 생활이 어떻냐면 새벽 한 3시쯤 자서요. 4시쯤 일어납니다. 하루에 아무리 잠을 많이 자도 1시간이고 많이 자도 2시간입니다. 이걸 한 달 정도 하잖아요. 사람 머리가 띵해집니다. 그리고 일과 시간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1시간 혹은 2시간 단위로 일진한테 보고를 해요.
내가 지금 뭘 지지하고 있고 동선이 어떻고 이걸 1시간, 2시간 단위로 계속해서 보고를 한다고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어디를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선배들의 허락을 받고 가거나 아니면 선배들의 지시가 있어야 움직이는 게 경찰팀 수습기자입니다. 예. 그런데 그 TV조선 수습기자가 느릅나무 출판사를 갔어요. 보고를 안 하고 왔겠습니까? 천만에요. 당연히 보고를 하고 왔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수습기자가 자발적으로 보고를 하고 간 게 아니에요. 수습기자에게는 제가 자발적으로 여기 가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아마도 캡이 일진한테 야 누구누구 느릅나무 보내 이런 지시가 있어야 수습기자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수습이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문 따고 들어가자 이랬더니 보고도 안 하고 수습기자가 혼자서 취재 욕심으로 그 문을 따고 들어가요. 진짜 웃기는 소리인 겁니다. 그 중요한 현장에 수습이 도착을 하면 도착 즉시 일거수일투족을 완벽하게 보고를 합니다. 너 여기서 뭐해? 너 이거 알아와. 이걸 모조리 일진에게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아요. 더구나 느릅나무 출판사는 TV조선이 목숨을 건 취재였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캡이 진두지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캡은 그걸 수시로 사회부장한테 보고를 하고요. 제 경험상 그렇게 중요한 TV조선 입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주제는 부장이 신나서 국장한테 다 보고를 합니다. 그걸 너희들 체인 오브 코맨드의 주요 책임자들은 하나도 몰랐고요. 수습 혼자서 그 짓을 했다고 말하면 그건 희대의 개그인 겁니다. 네. 저는 정말 장담합니다. 그 수습 기자요. 죄 없습니다. 아, 이 기자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도 기자가 취재 윤리를 위반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위반했습니다. 위반했죠. 그런데요. 그건 지시였다고요. 그리고 경찰 기자에게는 그 지시는 어길 수 없는 군대의 명령 같은 겁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게 현장 기자가 부당한 명령을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반론도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제 경험상 사람이 하루에 1-2시간쯤 자는 생활이 1-2달 정도 이어지잖아요. 사람이 그런 이성적 판단을 못합니다. 일부러 수습들을 그렇게 반쯤 명령에 복종하는 멍하는 상태로 만들어 놔요. 그래서 저는 이번 TV조선 절도 사건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범인은요. 그 입건된 수습기자가 아니에요. 진짜 범인은 그 회사 캡이고 사회부장이고 보도국장입니다. 제가 진짜 화가 나는 게 뭐냐면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생기면 아랫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윗사람들이 책임을 졌습니다. 그걸 회피하지 않았다고요. 그게 기자의 자존심이었고 책무였습니다. 적어도 후배들을 사지에 내보는 지시를 할 때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선배의 몫이다라는 일말의 자존심, 직업 윤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TV조선 역같은 새끼들은 절도 사건이 발생하고 수습기자가 입건이 됐는데 이 새끼들이 이걸 전부 수습기자한테 뒤집어 씌워요. 그리고 사회부장이라는 놈, 국장이라는 놈 고작 한다는 말이 우리는 보고를 받고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이거 아닙니까? 예. 니들이 그러고도 기자고 니들이 그러고도 선배입니까? 이건 기자도 아니고 선배도 아니고 진짜 그냥 양아치 새끼들인 겁니다. 저는 그 경찰 기자의 상명하복 문화, 군기 문화를 진짜 싫어했습니다. 진짜 깨고 싶었고요. 노력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십 년째 이어온 그지 같은 문화이기 때문에 잘 안 깨집니다. 그러면 그 역같은 군기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적어도 후배들의 잘못을 선배들이 감싸주고요. 책임져주고 죽어도 선배들이 먼저 죽는 겁니다. 이런 문화는 왜 싹 사라져버린 겁니까? 그러니까 TV조선 니들이 하고 있는 그 양아치 짓을 보면서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기레기 새끼들은 일 터지면 전부 후배들한테 덤텅이 씌우고 모여가지고 시위 짓이나 하면서 와 이게 언론 탄압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안 이러겠냐고요. 예. 아무리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요. 아무리 보수 진보로 나뉘어도 기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이딴 쓰레기 짓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좀 뚜껑이 열려서 좀 흥분해서 말씀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저는 단언합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입건된 수습기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뭘 모르는 분이에요. 그 회사 캡, 사회부장, 보도국장 니들이 죽기 직전에
내가 기자 생활했다고 떠들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범죄를 자수하세요. 범인은 입건된 수습 기자가 아니고요. TV조선 주요 간부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기자 생활을 시작한 지는 20년이 넘은 사람으로서요. 이 사회에 대해서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것들이 많았지만 이번 사건처럼 마음이 비참해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입건된 기자의 책임이 아니고요. TV조선의 선배들 책임이라는 생각에는 정말 변함이 없습니다. 그 책임도 못 질 인간들이라면 기자직함 달고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이 정도로 TV조선 수습기자 절도에 관한 제 넋두리 같은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짜 개인의 일탈이라면 해고를 시킬 사안이죠. 그런데 그러니까요. 해고 안 시켰다? 그럼 저는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네가 좀 다 뒤집어 써라.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씨발 새끼들이 언론 탄압을 얘기하고 있는 현실이 참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다음 달 중순쯤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미관계 못지않게 경찰과 TV조선이 아주 돈독한 사이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이 청와대로 보내온 편지 한번 읽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경기도 파주경찰서입니다. TV조선 기자가 드루킹 김모 씨가 운영하던 출판사에서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경찰은 TV조선 보도본부를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TV조선 측의 저항이 워낙 거세 발길을 돌렸습니다. 언론 탄압을 중단하라고 외치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고, TV조선 측에 미리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통보했다지요? 미리 알려주고 하는 압수수색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빨리 알려줬으면 TV조선 기자들이 피켓까지 준비해서 언론 플레이를 합니까? 네? 이렇게 문전박대할 줄 몰랐다고요? 수색 영장을 보여주면 들여보내줄 줄 알았다고요? 공무집행 방해잖아요.
공권력 침해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은 경향신문 빌딩에 현관 유리문을 부수고 내부로 진입했잖아요. 이렇게 잣대가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네. 이중잣대 문제 삼으면 경찰짓 어떻게 해먹냐고요? 이철성 경찰청장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지만 경찰이 계속 음주 단속을 하고 있지 않냐고요? 아이고, TV 조선과의 아름다운 로맨스를 꿈꾸는 경찰 측에 가수 노사연 씨와 김종환 씨가 부른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띄워드릴게요.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면 그때만 배가 부릅니다. 외로워서 외로움을 먹다 보면 눈물로 배를 채우고 날이 추워서 옷을 입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듯이 힘든 세상에 사랑의 옷을 만들어 입혀줘야 합니다. 비가 내려서 땅이 젖어 있으면 너를 업고 걸어갈게. 눈이 내려서 땅이 미끄러우면 너의 손을 잡아줄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는 모두 세상을 향해 사랑하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는 모두 세상을 향해 사랑하길 원합니다.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친구미 있잖아요. 네이버에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헤이 브로, 요즘 비어가는 머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내가 물건 하나 추천할까? 툭툭 두드리기만 하면 머리가 채워지는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 남자의 자신감 1분 안에 채우자.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 포털에서 헤이브로를 검색하세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전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대체로 쾌청한 하늘이 함께하겠지만 낮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예상 기온 서울 8도, 대전 8도, 광주 9도, 대구 6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21도, 춘천 22도, 전주 22도, 부산 20도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아침 한때 수도권과 영서 지방을 중심으로 농도가 짙어지겠지만 대체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이번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이번 주 우리 남북 평화체제 통일 문제를 함께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전상봉 선생이 쓴 통일, 우리 민족의 마지막 블루오션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상봉 선생은 새천년을 여는 통일운동론, 한국 근현대 청년운동사 등을 썼는데요. 오랫동안 통일운동론에 대해서 연구해 오신 분입니다. 예. 이 책은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한 일련의 노력들, 그리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하나하나 촘촘하게 짚어보고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책 같습니다. 예. 2007년 참여정부 당시에 나온 책인데요. 당시도 통일에 대한 상상이나 꿈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자극을 주곤 했었죠. 예. 이 책을 펼치면은 앞부분에 이영진의 휴전선이라는 시의 일부가 실려 있습니다. 예. 분단 상태라는 게 휴전선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위기감 자체가 정말 70년 넘게 우리의 삶과 일상생활을 짓눌러 왔죠. 이영진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 어느 날 보이기 시작했다. 인생이 죽음이다 싶을 때 이상하게도 휴전선이 보였다. 책상 위에도 거울 속에도 잿더리 위에도 밥상이나 내 막막한 가난 위에도 휴전선이 보였다. 딱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38선 근처에만 비무장지대에만 휴전선이 있는 게 아니고 책상 위에도 거울 속에도 잿더리 위에도 밥상이나 내 막막한 가난 위에도 휴전선이 보였다고 하네요. 예. 처럼 이 분단 상황은 우리를 정치 경제적으로 짓눌렀을 뿐만 아니고 상상력 자체도 상당히 피폐하게 만들었죠. 예. 그리고 우리들의 삶 자체를 이렇게 어렵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쪽에서는 백보드에 쓰인 문구들이 있잖아요. 예. 그 문구를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로 잡았다니요. 예. 네, 참 놀랍습니다. 그야말로 역사의식도, 성찰 능력도, 철학도, 비전도, 상상력도 없는, 눈을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수구 집단들의 마지막 몸부림을 저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그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평화 통일을 위한 운동들은 해방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해방 직후는 물론이고요. 우리 조봉암의 진보당의 통일운동도 있었고요. 4.19 이후에 통일운동을 둘러싼 많은 논의들이 있었죠. 그리고 1972년에 7.4 남북공동성명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습니다. 예. 그 이후에 노태우 정권 때나 DJ 노무현 때까지 지속적으로 통일운동이 있었는데 저렇게 나라를 말아먹고서도 비전도 철학도 갖지 못한 채 이런 체제 위기만 얘기하고 있으니 참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역사의식을 강조하는 이유는 박정희 정권 때 있었던 7.4 공동성명만 봐도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잘 알다시피 그 7.4 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남북이 합의를 했었죠. 조국통일 3대 원칙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른바 자주통일 원칙이죠.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평화적 통일을 강조합니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민족 대단결로서의 통일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만 참조해도 이런 역사적인 전환의 순간에 야당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서로 도와가면서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이 목리를 부리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저러다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지 아니면은 죄인을 넘어서서 역사의 뒷면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지 잘못 기대가 됩니다. 예. 이 책을 보면은 참 여러 가지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은데요. 분단을 넘어 통일 강국을 꿈꾸자라는 그 장을 보면은 가로막힌 섬, 단절된 바다라는 제목하에 짧은 글이 있는데요. 예. 그 글이 있는 부분에 지도가 한 장 있습니다. 이른바 아시아 횡단 철도를 그린 그림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부산에서 서울, 평양, 중국 쪽으로 가서 광저우,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까지 가는 기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걸쳐서 뉴델리, 이란, 터키까지 가고요. 저 위쪽으로는 블라디보스톡에서 하바롭스크, 그리고 모스크바,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쪽으로 쭉 이어지는 횡단 철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설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남과 북의 단절 상태에서는 꿈도 못 꿨던 일들이 현실로 조금씩이나마 다가오는 것 같아서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정서적으로도 그리고 상상력의 제약과 단절을 경험했던 우리에게 이 지도 한 장이 의미하는 바는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어제 우리 브리핑에서 이완배 기자께서 남북평화체제 수립 과정과 동북아 공동체, 경제공동체 구성에 대해서 정말 가슴 떨리는 얘기들을 많이 해줬는데요. 예. 네, 제가 하고 싶은 일 다 하셔버렸어요. 어떡해요. 말씀드렸듯이 텔레파시 감도가 아주 높아진 것 같습니다. 예.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말고도 우리 책에서 몇 가지 역사적 사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은 작전 통제권이 미군이 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죠. 예. 이 책에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에게 보낸 그 작전권 이양 서한의 일부가 인용돼 있습니다. 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본인은 현 작전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는 바이오며 여사한 지휘권은 기화 자신 또는 귀하가 한국 내 또는 한국 근해에서 행사하도록 위임한 기타 사령관이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군은 귀하의 휘하에서 복무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할 것이며 또한 한국 국민과 정부도 고명하고 훌륭한 군인으로서 우리들의 사랑하는 국토의 독립과 보존에 대한 비열한 공산 침략을 대항하기 위하여 힘을 합친 국제연합의 모든 군사권을 받고 있는 귀하의 전체적 지위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격려되는 바입니다. 네, 이렇게 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비굴한 이런 이양서한을 보낸 게 1950년 7월 15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북관계는 미국이 작전권을 장악한 토대 위에서 적대적 공존을 이어왔습니다. 예.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건 그야말로 적대적 공존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냐 아니면 적대적 공존을 벗어나서 우호적 공존으로 나아갈 것이냐 깊이 있는 고민들을 보여주는데요. 적대적 공존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익히 아는 바죠. 걸핏하면은 북풍이네, 종북몰이네 해서 이 정치판들을 뒤흔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 적대적 공존 관계에서 우호적 공존 관계로 나아갈 때 정말 이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 나아가서는 동아시아 전체에 너무 획기적인 변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적대적 공존 상태를 끊으려는 것을 극구 반대하는 세력들의 저희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그 적대적 공존으로 이익을 얻어왔던 자들을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적대적 공존 관계에서 우호적 공존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논의들은 문학 비평가인 백낙천 선생이나
한환상 전 통일원 장관 등등이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한환상 전 통일원 장관의 얘기를 짧게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대북 정책의 근본 원리로 삼는다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오늘까지 남북 간 적대적 공생관계를 우호적 공생관계로 전환하는 일입니다. 이 2006년에 나온 얘기인데요. 이런 비전들이 이제 현실에서 조금씩 그 실현의 가능성을 열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적대적 공존 상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우호적 공존, 우호적 공생 상태로 나아갈 때 남북 간의 변화가 우리에게 몰고 올 다양한 차원에서의 변화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 이런 상상의 능력만이 우리가 아시아를 넘어서서 전 세계와 정말 당당하게 대화하고 교류하고 또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우리 김용민 브리핑을 듣다 보니까 문익환 목사님 얘기를 하시던데 어제 예. 통일의 집 관장님이 문영근 선생 인터뷰도 잘 들었는데요. 예. 문익환 목사님이 그 허담 조평통 위원장과 공동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쌍방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가 누구에게 먹히지 않고 일방이 타방을 압도하거나 타방에게 압도당하지 않는 공존의 원칙에서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 선택해야 할 실현적이고 합리적인 방도가 되며 구체적인 실현 방도로서는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점차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점에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통일 방안들은 훗날 DJ에 의한 3단계 통일 방안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런 역사적인 토대 위에서 지금 남북 평화 무드가 현실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책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통일을 이룬 몇몇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베트남이나 독일, 예멘 등이 그렇죠. 예.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한 이 나라들에서 교훈을 얻어서 정말 늦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한반도 평화 체제로 나아가자고 이 책이 제안을 합니다. 베트남이나 독일이나 예멘의 통일을 얘기하면서 교훈으로 적시하고 있는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예. 통일로 나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전 민족적인 합의와 참여 속에 통일이 실현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몇몇 그 관 주도로 몰래 밀실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이 있지 예. 않았습니까? 이제 촛불 정권에서는 정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하에 통일이 점진적이고 평화적으로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난관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 난관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도 시민들의 힘, 시민들의 지원과 지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 제가 집에서 구독하는 신문을 보니까 박노자 선생의 북한 기로에서다라는 컬럼이 실려 있습니다. 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박노자 선생이 잘 요약해 놓으셨는데 예. 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북한은 핵을 완벽한 체제 보장을 대가로 하여 점진적으로 포기하는 동시에 자본주의 체제로 완전히 편입되고자 한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북한 역사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 역사의 기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원대한 포부가 실현되느냐에 따라 동북아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한반도의 미래뿐만 아니고 동북아의 미래도 지금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그다음에 걸려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전체가 기로에 선 이 운명적인 순간이야말로 운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평화를 위한 촛불 시위 같은 형태로 대다수 한국인들이 대북 적대 정책의 폐기와 평화 레짐의 성립을 원한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고 얘기하고요. 그래야 평화로 가는 길이 훨씬 수월해질 거라고 강조합니다. 예. 적폐 정권을 무너뜨린 민중의 힘이야말로 평화 쟁취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정착은 일본의 재무장 시도를 무력화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 북한의 개혁 개방은 물론이고 그리고 이 동아시아 전체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로 다가올 것입니다. 제가 오늘 조용조용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너무 설레서 내일이면 이제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은 그 확성기를 중단한 상태인데 얼핏 뉴스를 보면은 이제 비무장지대, 그러니까 휴전선을 사이에 둔 지역에서 중무장을 해제하는 방향도 모색하고 있다고 하죠. 예. 그리고 평양과 서울에 남북 연락소를 둬야 한다는 의논도 진행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야말로 이제 징병제 문제부터 포함해서 모든 문제들, 그리고 국방비에 들어갔던 비용들을 정말 사회복지 비용이나 정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돈을 다시 쓸 수도 있겠죠. 이게 우리가 세운 권력이 우리의 그 삶을 바꾸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궤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낭만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순진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꿈꾸는 건 또 우리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꿈을 꾸면서 이 하나의 현실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의 힘들을 더욱더 모아야 할 줄로 압니다.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라고 이상한 소리나 해대는 저 세력들의 음모나 술수들에 넘어가지 않는 정말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들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4월 27일 역사적인 날에 또 정선태 교수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포렌메리 순서로 이어갑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TV조선의 수습기자가 드루킹 김모 씨가 운영한 출판사에서 태블릿 PC와 USB를 절도한 것으로 드러났죠. 이에 경찰은 TV조선 보도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TV조선 기자들의 반발로 대치 끝에 철수했습니다. TV조선 측은 이번 압수수색 시도를 언론 탄압이라고 규정했는데요. 시민들은 경찰의 TV조선 압수수색 시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오늘 새벽 5시까지 모두 3,498분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98% 거의 모든 시민들은 언론 탄압이 아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언론 탄압이라는 의견은 2%에 그쳤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알티쟁이님, 도둑질한 사람의 집에 가서 수색하면 도둑 탄압입니까? 언론 역할도 하지 않았던 것들이 분리하면 스스로 언론이라고 하네요. 강유미 대기자님, 저는 조선일보를 통해 공권력에 대한 저항은 폭동이라고 배웠습니다. TV조선의 압수수색 거부는 명백한 폭동입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PPL타임 김성태입니다.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4주 사용 후기를 사실상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상 박모씨 사연입니다. 약 3개월 전부터 사용 중입니다. 시작 당시보다 5kg 빠졌습니다. 단지 아침에만 우유에 타서 먹고 있는데 말입니다. 운동으로는 한계를 느끼던 체중 감량, 역시 그린 스무디 효과가 사실상 확실합니다. 우리 당 의원들도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4주 사실상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배고픈 야당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사실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사실상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덕화 인사드리겠어요. 기존 흑채와는 급이 다른 퀄리티 헤이브로 헤어 쿠션 구매 부탁해요. 아미노산 코팅 원료를 쓰고 피부 진화적 코팅 파우더도 사용해서 탈모인 분들 흑채 사용할 때 두피 걱정 잊어주세요. 땀, 비, 바람에 걱정 없는 스타일. 한 번 사면 오래 쓸 수 있도록 평균 2개월 사용 가능한 40g 대용량 제품. 빠르고 편한 스타일링을 위해서 대형 퍼프를 장착한 특허받은 용기. 뭘 주저하세요? 검색창에 헤이브로 부탁해요. 술친구 후기 김모 씨가 쓴 게 있는데 읽어볼게요.
술친금 무료 체험받고 며칠 뒤 술자리가 있어서 술 마시기 30분 전에 한 포 먹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대패 삼겹살을 안주 삼아서 소주 3병, 그렇게 삼겹살과 소주 마시고 밥은 먹지 않고 바로 2차로 직행, 바에서 스미노프 반병 정도 마시고 집으로 갔어요. 다음날 6시쯤 기상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평소에 있어야 할 숙취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재용아, 폭식투쟁 때 술 마신 사람들한테 이거 나눠줘야지. 술친금. 포털에서 술친금. 그 김종인이라고 봐요. 미궁 대장사랑 사용 후기 그거 하나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매사에 의욕이 없던 우리 동생, 여동생인데 달라졌다고 보는 거지. 미궁 대장사랑을 먹기 때문에 똥배가 싹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몸이 개운해지고 움직이는 게 좋다고 하는 거지. 물론 살도 쫙 빠졌다고 봐요. 아시나? 여자 얼굴은 대장 건강이 좌우하는 거. 제주도에 오름 저리 가라 올라왔던 뾰루지며 여드름들이 그 추워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쏙 들어갔다고 보는 거지. 미궁 대장사랑, 미궁 대장사랑. 1522 8972, 1522 8972. 안 칠습니다. 행사 상품이나 사은품으로 USB 많이 선택하시지요. 샌디스크 USB CZ50 16기가 네피알에서 단체 주문하시면 개당 3,000원 이상 싸게 공급합니다. 50명한테 나눠주는 거면 부가세 포함 38만 원 조금 못되게 공급해드립니다. 이름 있는 USB를 아주 저렴하게 공급하는 네피알. 네피알은 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는 반촉물 전문 쇼핑몰입니다. 드루킹 회원들에게 찾아가 인사드리고 제 이름이 바뀐 USB를 선물하고 싶은데 한다면 네피알에서 하겠습니다. 네? 안 된다고요? 선거법에 걸린다고요? 실망입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돌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뉴스티키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입니다. 어제 문제는 보기 가운데 지중해 중앙에 위치한 섬나라의 이름 맞히는 거였죠. 정답 몰타인데요. 당첨자 연못에 뜬 별님, 다음 당첨자 진주 유비완님, 매일 아침 운동하면서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청풍 0394님, 한반도에 평화가 오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집에서 출발해서 점심엔 옥류관에서 냉면을 먹고 저녁엔 대동강변에서 맥주를 마시고 싶습니다. 클로징 사연 당첨자는 국댓원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 도넛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칼럼은 샵 위드 유 대한항공이란 제목의 김회승 한겨레 경제 에디터의 칼럼입니다. 재벌 2, 3세의 자질 문제는 한진만의 일이 아니다. 기업을 사유물로 여겨서 능력 없는 자녀를 고속 승진시키고 일감을 몰아줘 성과를 포장하고 이를 통해 편법으로 재산을 증식시키는 행위가 반복되는 한 뿌리 깊은 그들의 특권의식은 어쩔 수 없는 욕망처럼 세상 앞에 그 민낯을 계속 드러낼 것이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는 피터 드러커가 언급한 경영학의 기본은 핏줄이라는 이유 하나로 어떻게든 재산과 경영권을 세습하려는 재벌 생태계에선 통하지 않는다. 요즘 대한항공 직원들의 단톡방에선 나도 그들의 갑질과 불법을 알고 있다는 해시태그 샵 미투가 한창이다. 국적 항공사 직원들의 무너진 자존심과 억눌렸던 분노의 목소리다. 경영 정상화를 넘어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는 데선 수십 년 황제 경영을 이번에 끝내야 한다는 절박감이 느껴진다. 선량한 관리자를 요구하는 노동자의 선량한 쿠데타라고 칭하면 과도한 해석일까? 샵 위드 유 대한항공. 네, 김용민 브리핑 2부도 있습니다. 2부도 많이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